은퇴 후에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하며 고생한 만큼 노년에는 조금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잘 맞는 집이겠죠.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시작한 전원 생활이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은퇴 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잘 기억해 두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형 병원입니다. 노후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병원의 위치인데요. 집 가까운 곳에 의원 정도 수준의 병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언제 어떻게 쓰러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병이 들거나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대형 병원이 근거리에 있을수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구급차 응대와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서 예후 또한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물리적 거리가 추후 내 몸에 남는 후유증을 예방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영 아프지 않을 거라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노화로 인한 질병들도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근처에 괜찮은 병원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늦게서야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대형 병원이 근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의 경우 차를 몰고 직접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우대 정책으로 65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지하철이 근처에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비교적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집 주변의 마트나 시장 등 주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 좋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양질의 식재료나 생필품을 그때그때마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러 가는 데에도 한참의 수고와 시간이 걸린다면 생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전원 생활을 하신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게 직접 해결하거나 매번 도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물리치료를 한 번 받기 위해서 수십 킬로의 거리를 왕복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과도 여러 번 방문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도 귀찮은 일입니다. 운전이 미숙하시거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훨씬 더 곤란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다라는 말이 공감되지 않나요? 바쁘고 힘든 삶의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지요. 은퇴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빈도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조금 더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손녀, 손자들도 자주 보고 마음의 적적함을 달래신다면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소일거리입니다. 현역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중 갑자기 병들고 빨리 늙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다가 해야 할 일들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면 금방 몸이 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후에 집 근처에 소일거리가 있다면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꾼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용돈벌이가 될 만한 간단한 일을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집 근처에 내가 가는 운동센터가 있어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만한 공간이 있어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과 호수입니다.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도시에서 잘 갖추어진 공원이나 산책할 만한 공간이 많습니다. 집 근처에 쾌적한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람은 초록색을 많이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맑은 공기와 햇살이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처에 공원이나 호수가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힐링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자연인이 아니라면 사람과 아예 동떨어져 살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서 고립된 생각을 하기 쉬운 환경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교류도 좋지만 자식이 나의 외로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잘 맞는 이웃과 좋은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보세요. 근처에 복지관이나 노인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생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도시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마을 사람들의 성향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섞이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종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과 마을 회비를 내는 문제들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전원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농사도 지어보면서 충분히 경험하시고 난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살 집을 고르실 때는 내가 가진 돈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지 생각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노후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로망만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교해 전원생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원생활 하시면서 여기저기에 돈 나갈 구멍이 참 많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땅을 급하게 사서 집을 짓다가 노후자금의 대부분을 주택자금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전원생활 프로그램이 많으니 도움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미리 살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령화가 제일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방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또한 부족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더욱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원할 때 그 집을 팔고 현금화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급매로 많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를 보며 집을 팔기에는 남은 노후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눌러 앉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원 생활의 경험과 사전 지식 없이 함부로 집을 짓거나 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점차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난다는 말인데요. 병원 같은 모든 인프라가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수도권을 벗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팔지 마시고 전세를 주고 전원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울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집을 살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비참한 삶이 아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큰 꿈을 안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지만 울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인데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노후에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거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노후에 어디서 생활할지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하길 꿈꾸십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것이죠. 텃밭도 일구고 나무도 심고 반려견이 있으시다면 드넓은 공간에서 함께 뛰어놀면서 받는 만족감과 행복함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귀농귀촌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전원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오신 분들의 사례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입니다. 전원주택은 시골이나 도심과는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없거나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 운전을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간단하게 시장을 보거나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싶을 때도 무조건 운전을 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차가 없거나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더 불편하겠죠. 부부가 사는데 차가 한 대라면 상대방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생깁니다. 또한 주유소가 많지 않아서 주유를 하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도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주유소나 마트 등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한 데다가 이조차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멀리 운전하지 않고는 해결이 되지 않지요. 또한 평소에 배달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전원주택에 사시면 음식 배달이 잘 안 됩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 한 마리 먹는 것도 큰맘 먹고 내가 사와야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불편하지요.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은 꿈도 못 꾸고 차로 10분 거리에 일반 치킨집이 있어도 배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적어도 3마리 정도는 시켜야 배달해 준다고 하네요. 치킨집뿐만 아니라 중국집이나 분식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게 문을 일찍 닫아서 배달로 야식을 먹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밤에 축구 보면서 치킨에 맥주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 괴롭습니다. 두 번째는 곤충과 벌레입니다. 도시와 비교하면 정말 많은 종류의 벌레들이 있습니다. 밤낮 구분 없이 집으로 들어와 마음껏 창문을 열어놓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농사 짓는 분들이나 축사가 근처에 있으면 파리와 모기가 엄청납니다. 시골에서 사는 게 좋아도 벌레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편히 쉬려고 들어온 전원주택이 다양한 벌레로 인해서 대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나 벌레를 극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앞에서 막 기어다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만한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심하면 뱀이나 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기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짓는다고 해도 거미나 개미와 파리, 지네 같은 벌레들로부터 익숙해질 자신이 없으시면 전원주택 생활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안과 방범의 문제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있으면 괜히 무서워질 때가 있지 않나요? 특히나 전원주택은 밤이 되면 주변이 너무 깜깜한 데다가 주변의 다른 집들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 소리 하나 없는 조용한 곳인데 혼자 있을 때 밤 늦은 시간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라도 들려오면 별의 별 생각이 다 나게 됩니다. 이상한 동물 소리나 바람에 무언가가 휘날리는 소리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럴 때는 참 무섭다고 합니다. 특히 한여름철에는 문도 활짝 열어놓고 자고 싶더라도 전원주택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창문을 열고 잔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집에 강도가 드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냉난방비 문제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비교적 더 넓은 평수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천장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비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나 노후에 넉넉한 여유 자금이 없다면 이런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난방비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살 때 내던 관리비를 생각하면 그때보다 전원주택에서 사는 비용이 오히려 덜 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전원주택이 다 같은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이 잘못된 집은 난방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써도 춥게 사는 경우가 있고, 에너지 절감 주택이나 시공이 잘 된 집은 30만 원으로도 하루 종일 따뜻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열이나 기타 시공이 잘 된 집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전원주택에 살면서 가장 몸소 느끼는 부분이 관리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면서 관리비만 내면 청소와 유지보수, 쓰레기 처리, 치안과 경비까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잡초 제거 같은 잡일은 내가 다 챙겨서 해야 합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낙으로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상 잡초 뽑고 물 주고 이것저것 챙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취향이거나 부지런하게 하지 못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마당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풀이 금방금방 자라납니다. 남자분들은 처음 전원주택을 지을 때 넓은 마당을 선호하지만 막상 짓고 나서는 정원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답한 여자분이 힘들게 정원 관리에 나서게 되는데 여자가 혼자서 하기에는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야 하는 것도 많은데요. 철마다 해야 하는 일도 달라지고 매일 해도 끝없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폭설이나 장마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수리할 게 정말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을 예방하고 보수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귀찮다고 전원주택에 살면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집이 빠르게 망가진다고 합니다. 주변도 금방 더러워지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섯째는 사회 기반 시설이 취약합니다. 여기서 사회 기반 시설은 수도나 전기, 도로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수도가 말썽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역은 지하수를 파서 식수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하수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물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깊은 지하수의 경우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도 매우 심합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국도 지방도로와 떨어진 지역은 정부기관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관리해야 하는 현실이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는 많은 행복을 얻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 서로 의지할 수 있지만 만약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가면 혼자 살게 됩니다. 이때 그 고독감과 외로움을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사는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에 살면 야간에 활동하는 것이 제한되는데요. 할 것도 없고 깜깜해서 저녁 시간은 거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밤이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즐기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쩌다 읍내까지 나가서 술을 먹게 되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데 시골에서 대리운전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 불편함은 특히 밤이 긴 겨울에 더 심하게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요. 전원 생활이라는 것이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주로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옆집이나 동네 사람들과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좋든 싫든 얼굴을 마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사이가 좋으면 괜찮은데 사이가 나빠지면 참 곤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투자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부동산에 비해 전원주택의 수요는 낮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어려울 수 있고 매각 시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은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거나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 임대 수요 또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주택의 제일 큰 문제는 살면 살수록 가치가 감가상각된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집값 상승도 없거나 크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지요. 아파트는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아주 큰 단점이 됩니다. 내가 전원주택을 팔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전원주택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나에게 맞는 매수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남은 노후 자금을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전부 투자했다가 노후 파산을 겪는 분들도 많죠.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전원주택을 직접 짓는 것은 아주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률에 대한 연구조사에서도 집값의 통계치를 보면 서울과 도심의 토지가격 상승률과 지방의 토지가격 상승률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 가치의 입지는 확실히 불리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며 후회하는 이유 8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를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원 생활이 괜찮을지 모르겠다면 기간을 두고 직접 살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전세로 1년에서 2년 정도 살아보고 사계절을 직접 겪어보시는 겁니다. 찾아보시면 전원주택도 전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지 몸소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선택이든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이러한 여러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전원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많습니다. 단점을 뛰어넘을 만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본인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가진 집을 구입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은퇴와 노후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도시에서 사셨던 분들은 노후에는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빌딩 숲에 갇혀서 지내지 않고 공기 좋고 물도 좋고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여유로움을 흠뻑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천혜의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남은 생을 아름답게 지는 노을처럼 마무리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꿈만 같고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은 경치 좋은 곳에서 예쁜 집을 지어서 작은 텃밭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으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이런 로망을 실현하실지 정하셨나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을 정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한국에서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베스트 5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 어디서 살지 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2022년 연례 글로벌 은퇴 지수를 살펴보면 노후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한국은 17위라고 합니다.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 중에서 아시아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은퇴 후에 가장 살기 좋은 지역 5위는 어디일까요? 바로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부산하면 해운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바로 동부산의 기장군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 해수욕장이 이어지는 곳인데요. 남해와 동해를 같이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정 바로 위에는 일광해수욕장이 있고 동부산 프리미엄 아울렛과 아난티 힐튼 호텔이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부산입니다. 이케아나 해동용궁사,
롯데월드 등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해운대 백병원이나 부산대 병원으로의 연결성도 괜찮습니다. 금융권 PB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좋은 지역으로 꼽힌다고 하죠. 4위는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끝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강을 끼고 있으며 미사리가 있는 하남을 경계하고 강남의 접근성도 좋으면서 경희대병원과 아산병원도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동 생태공원이 있고 지하철도 있어서 교통 접근성도 좋고 올림픽공원도 바로 송파구 경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가지고 가면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과 자연환경, 편의시설과 함께 강동 쪽에 있어서 공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노후의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병원인데요. 시골에서 괜찮은 병원을 찾아서 전전하시다가 결국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에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중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3위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양평의 인구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양평의 위치를 살펴보면 서울 동쪽에 있습니다. 서울보다 크기가 좀 더 크고 서울과 거리도 가깝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평하면 관광지나 놀러 가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원주택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교차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양평은 2005년 9월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특구로 선정되면서 물 맑은 양평이라는 청정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이후에 2015년 12월에는 자전거 레저 특구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헬스투어 힐링 특구에 선정되면서 말 그대로 땅과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이미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양평군 인구는 1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1위인 지역입니다. 특히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에게 양평은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1순위에 꼽힙니다. 이미 양평에는 수많은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양평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전원주택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양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이 훌륭하면서도 경기도 내에서 서울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양양과 춘천, 구리와 포천 등 고속도로 개통으로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또 앞으로 양평은 서울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전망인데요. 서울 송파와 양평 간 민자 고속도로가 계획 중이고요. KTX역도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평을 선호하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양평을 은퇴 후에 주거지로 삼기에는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차가 꽤 많이 막힌다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 매우 추운 편이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생활을 꿈꾸며 보금자리를 양평으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후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아야겠죠. 그래서 자신이 살 지역을 선택하실 때는 그 지역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내가 살 만한 곳인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지역 2위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속초의 위치를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왼쪽으로는 설악산이 있습니다. 호수도 영랑호와 청초호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을 거닐면서 닭강정이나 코다리 냉면 등 먹을 것도 많지요. 그래서 속초는 매번 가도 또 가고 싶은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속초 시내도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참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 가고 싶은 곳을 꼽으라면 당연히 동해의 시원한 바닷가가 생각납니다. 동해안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속초입니다. 속초는 인구 8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속초는 제주 부럽지 않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교통도 좋아져서 수도권 도시만큼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각종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서울과 속초의 시간적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2영동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간 동서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1시간 30분 만에 서울에서 속초를 방문할 수 있고요. 앞으로 KTX가 개통되면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속초는 산과 숲,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인데요. 은퇴자들의 로망 중 하나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집에서 숲과 바다를 산책하며 생활하는 것인데요. 속초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속초도 단점이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속초 시내에 위치한 병원이 11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의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속초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큰 병원을 찾을 때 강릉이나 원주를 찾아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속초에서 거주하는 분들 중에는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때문인지 속초는 각종 개발 열풍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물리적 거리는 여전히 멀고 관광지다 보니 물가도 비쌉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교통이 아주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은퇴 후 거주 지역을 고르실 때에는 이 점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 대망의 1위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에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제주도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겠죠.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내륙도 그렇지만 전체가 다 관광도시입니다. 제주도는 참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녀나 손자, 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영어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제주도는 노후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다고 말할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 또 여유롭고 낭만 가득한 이국적인 지역입니다. 바다와 산을 접하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미래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는 중노년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이 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에는 아주 큰 종합병원은 없지만 제주대 병원이나 제주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중앙병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후에도 제주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 질문했을 때 81.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혼잡한 교통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주도는 차가 그렇게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제주도도 예전의 제주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주도도 단점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때에는 사람에 대한 피로도가 생길 수 있고 최근 골프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농약 살포 때문에 수질오염도 심각해지고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물가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분들과 교류할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타지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제주도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요. 반면에 노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위는 부동산 전문가와 금융권 PB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로 개인의 취향이나 순위 판별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5개의 지역 말고도 경남 통영이나 거제 등 남부 해안 도시들도 은퇴 후 선호되는 지역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사는 곳을 정하는데 꼭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의 상황과 그리고 본인의 취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환경이냐,
또는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병원이 옆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상황을 잘 살펴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은 살아보지도 않고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집을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귀농과 귀촌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방 곳곳에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들도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편의 시설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괜히 그곳에 목돈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샀거나 전원주택을 지었다가 내 마지막 남은 노후 자산을 몽땅 잃고 노후 파산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본다거나 이곳저곳 여행을 좀 다니시면서 발품을 팔아보시고 나에게 맞는 지역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노후에 살기 좋은 지역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공부하셔서 은퇴 후 행복한 노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알겠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사람 노릇이라는 걸. 자식 노릇, 부모 노릇, 부부 노릇, 친구 노릇.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누구도 나 대신 살아줄 수 없고 책임져 줄 수도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인생의 후반생을 표현한 김욱 작가의 글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난 현대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마냥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 1인 한 달 적정 생활비는 154만 원입니다.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1인 기준으로 5억 5,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경우 11억 800만 원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의료비가 빠져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후 1인당 평균 의료비는 8,100만 원입니다. 부부 의료비는 평균 1억 6,200만 원이지요. 다 더해보면 약 13억 원이 나옵니다. 심각한 중병에 걸리지 않고도 65세 이상 부부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이 13억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중병에 걸린다면 20억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13억 원은 모아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비참하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머튼 교수는 앞으로 한국인들은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각자 도생의 길로 빠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각자 도생, 이미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노후란 경제적 여유와 함께 안락한 삶을 누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노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미리미리 노후 자금과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후 대비까지 신경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4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 중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지 줍기 등 고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노인들도 많죠.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고 늙어갑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리입니다. 은퇴한 50대와 60대에 추락하는 비참한 삶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은퇴자들의 현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바라보며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입니다. 돈이 충분히 많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자녀에게 증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재산 증여를 한다면 내가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재산은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한 달에 얼마씩 준다고 하는 말을 믿고 사전에 증여했다가 나이가 들어 돈 나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자녀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영원히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요. 하지만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한 증여 후 빈곤층 전락 사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증여와 관련된 상담 사례 중 절반가량은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도 11%나 됐습니다. 결국 10명 중 8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증여받고 애초 의도와는 달리 가난하게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도 완벽히 되어 있지 않은데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증여하게 되면 정작 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눈치 보면서 생활비를 받아 쓰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젊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지만 우리는 그만큼 기회는 줄어들고 돈벌이 수단은 없어져서 기댈 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비용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 많은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자신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부모들이 쓰는 돈 중 많은 부분이 교육비와 양육비, 결혼비용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비도 써야 하기 때문이죠. 빠듯한 살림 탓에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는 물론 경제활동을 하면서 저축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은퇴의 가장 걸림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하는 자녀에게 무리해서 집을 해주거나 전세금을 주고 고액과외나 학원비로 버는 돈을 족족 들이붓다 보면 정작 본인은 챙기질 못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현명한 부모들은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지출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하세요. 세 번째는 준비 없이 조기 은퇴를 하거나 은퇴 후 무작정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어설프게 조기 은퇴를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는데요. 최근 한 언론 매체에서 준비 없는 조기 은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둔 후 재취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곤란을 겪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조명했는데요.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금만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이나 목표 없이 조기 은퇴했다가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거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은 80%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5년을 추적한 자료를 보면 99%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즉,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해 창업했다가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창업하는 경우나 동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모두 투자하여 생계형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일이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반짝 인기를 끌다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점 수가 많은 유명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한번 계약하면 쉽게 해지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이 본사와의 갈등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며 하소연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혼자서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지인과 동업을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일을 같이 하며 불안감을 달래고 싶은 것인데 돈이 얽히는 동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 투자입니다.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뒤늦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처럼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은퇴 후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주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조바심을 내며 계속해서 사고팔기를 반복하는데요.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 가진 돈을 몽땅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원금도 지키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디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지 몰라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늙게 되죠. 우리가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로 무언가 규칙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걸 찾고 꾸준하게 해보세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적어도 30년에서 40년은 우리 스스로 안정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봉사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개선되어 노년기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봉사활동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요.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봉사하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은 당신을 더 품위 있게 할 것입니다. 깊은 강은 돌을 집어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생의 출발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여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도전하면 우리는 결국 삶의 봉우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깨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쓰러진다고 해도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났을 때 삶은 또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름 속을 아무리 보아도 거기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을 보며 걸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인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의 고통도 있겠지만 분명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은퇴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를 기억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노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용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이 초라하지 않게 밝혀주는 것은 흐트러짐 없는 생활 자세와 초월함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당당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여유가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생활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강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현명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새겨들을 만한 아름답게 늙어가는 법 10계명입니다. 첫째,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노인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약해질 때 흔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년부터 이에 대비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을 바꿀 능력이 저하되므로 적응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모를 단정하고 단아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용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처음 대할 때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말과 행동을 정중히 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마련입니다. 나무는 자랄수록 크고 풍성한 자태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노인일수록 초라함이 아닌 고고함을 지닐 수 있게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합니다. 옷도 몸도 청결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셋째,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때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품위가 엿보입니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자신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젊은 사람한테 훈계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큰 잘못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나름대로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노인 세대의 사고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젊은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노인이 되면 지나치게 절약을 강조하여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지요. 노인이 되어서 가족이든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간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품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부모 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서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크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부모라면 자식 농사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 자금 마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즉, 자식 농사 못지않게 나의 노후 농사도 잘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관대하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숨가쁜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므로 그만큼 젊은 시절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 관대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노인이 되어 완고하고 편협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나 노인 전체에게 좋지 않은 인상만 줄 뿐입니다. 무언가 아쉬움이 있어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너그럽게 웃는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섯째, 늘 배우고 다듬어 낙후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공부도 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도 항상 배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든 젊은 사람에게 배우든 새로운 것을 수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째, 욕심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나이 들면 인색해지고 욕심이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내세워야 위치가 높아진다고 착각한 나머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림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대 갈등이 심화되면서 노인과 젊은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노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노인들의 경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종종 마찰을 빚곤 합니다.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서두르지 말고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조급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며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행동에 결함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천천히 걸어야 하고 말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빨리 걷는다고 해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인들이 운전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야간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 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조급증입니다. 빨리 가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무리해서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나눔과 봉사의 생활을 하면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유롭게 나누며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대접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존경받습니다. 사람은 나누고 봉사할 때 행복을 느끼는 법입니다. 더욱이 노인이 되어서도 나누고 봉사하는 생활을 할 때 존경받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봉사활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 사회적 관계도 개선되어 노년기의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째,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매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노인들은 엄격한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딱딱한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노인도 미소 지을 때 자애롭고 온화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더 주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미소 짓는 얼굴,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만 실천하시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은퇴는 중요한 삶의 사건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은퇴 후의 내 삶을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퇴는 새로운 취미를 탐구하고 여행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남은 인생을 소소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듭니다.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조금씩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나를 떠나갑니다. 내 평생의 과제이자 선물이었던 자식들도 가정을 꾸리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신가요? 외로움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도 나이 먹고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의 외로움도 막막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간혹 남들과 교류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지만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본 적 없으신가요? 도대체 무엇이 혼자 있음에도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은퇴 후에 삶이 걱정되고 중년의 길이 아득하게만 느껴진다면 오늘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와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2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1순위로 두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의지하게 되지요. 순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인간관계가 자초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외로움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약해지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하여 해결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이렇듯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작은 것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지요.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힘듦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한 말이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한다. 현대인은 고독을 잃었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며 혼자의 시간을 갖고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인간관계의 집착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인연이 빨리 닿는 사람이 있듯이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삶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외롭고 아플 때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 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고약하면 관계의 골이 더 깊어져서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 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며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해야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것. 첫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툭 내뱉거나 홀대하고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지우개로 지우듯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옛 속담에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있게 대하면서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은 피하시고 자기 기준만 내세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깨닫곤 합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후회와 미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혼자인 순간에 내 사람이 찾아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익숙한 것에만 물들어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건강한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에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동호회에 나가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이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내다 보면 볼수록 놀랍니다. 이 사람에게서 처음 본 이미지와는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티입니다. 여러분은 귀티나는 사람인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 많은 귀티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분이죠. 귀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깨끗하고 하얀 피부, 똑똑해 보이는 외모에서 귀티가 흐른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귀티를 우리는 타고나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실제로 부유한 가정에서 걱정 없이 살면 귀티가 흐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적으니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티는 선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그렇게 호감 가는 외모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겪으면서 풍겨져 나오는 목소리와 태도에서 투박한 첫인상을 무너뜨릴 만큼 호감이 샘솟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외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이 높아지고 상대에게서 귀티, 즉 품이 온화하지만 은은한 강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첫인상부터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을 풍기던 사람을 보고 친해지고 싶어 대화를 나눴다가 오히려 실망감을 느낀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렇듯이 외모나 몸매가 뛰어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아무리 좋은 명품을 걸쳐도 그 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거나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귀티가 나고 매력적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귀티나는 사람들입니다. 볼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들은 어떻게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귀티 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나이 들수록 귀티 나는 사람들의 특징 8가지입니다. 첫째,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값비싼 옷을 입거나 꾸미지 않아도 귀티 나는 사람은 은은하게 빛이 납니다. 귀금속이나 명품을 걸쳐서 풍기는 화려함이 아니라 은은한 고급짐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맑아 보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옷을 입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명절 등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색이 바랜 셔츠나 보풀이 일어나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귀티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옷차림에 따라 사람의 걸음걸이나 행동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귀티 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째,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되도록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은 순간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주장을 관철하거나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말과 행동이 잦으면 그 사람의 격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가벼운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나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고 귀티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평상시 말이나 행동이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압니다. 그래서 대체로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넷째, 침착하고 긍정적입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제하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 공격에도 화내거나 당황하는 것이 덜합니다. 유머로 상대해주며 가볍게 상황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대체로 감정의 동요가 적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석과도 같아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더욱 끌어당기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낼수록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좋은 말투를 씁니다.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투는 마음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욕이나 상스러운 말, 불쾌한 말투는 직접적으로 사람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귀티 나는 사람에게서는 이런 말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함께할수록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여섯째, 상대방을 먼저 배려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방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항시 되돌아보고 자기 말만 하기보다는 먼저 듣는 자세로 임합니다. 한마디로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일곱째, 과시하지 않습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정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안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 안에 자신에 대한 겸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부드럽게 피할 줄 압니다. 귀티 나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다툼이나 언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대응해서 이기더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꺾어 상처를 주고 얻은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굳이 이기려 들지 않습니다. 이기고 지고는 그들의 자존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인정하거나 오늘 큰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며 한 걸음 물러날 줄 압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내공이 있습니다. 상대의 날카로운 공격에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상대 체면을 살려주기까지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백인 남성들과 여성들의 흑백 사진을 보여준 후 이들의 재력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으로 어떠한 액세서리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참가자 중 대다수가 사진 속 인물들의 재력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룰 교수는 표정을 짓거나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상에 삶의 흐름과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상대방이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외모만 보고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상대의 얼굴만 봐도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 흥미로운데요.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행동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듯 얼굴이 바뀌면 그에 맞춰 행동도 변한다는 사실도요. 살아온 환경과 살면서 겪은 일들이 그 사람의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입니다. 이 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상이 변합니다. 매사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좌절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인상은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책 운의 힘에서 저자인 박성준 역술가는 좁은 의미에서 관상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마음가짐이 쌓여서 관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표정과 말투, 태도와 마음가짐이 쌓여 관상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표정, 말투, 태도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꾸준하게 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내 관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귀티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학습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법, 반듯한 자세를 취하는 법, 호감 가는 말투로 말하는 법, 명상 등으로 마음을 챙기는 법을 배우시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힘쓰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척추를 세우기 위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힘을 기릅니다. 힘이 있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평상시라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하기, 책 읽기, 공부하기, 자존감 높이기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항상 노력하는 것은 귀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나 서양의 귀족에게서 품위를 느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절과 교양, 태도 등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품위는 귀티와도 연결됩니다. 이렇듯 귀티도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귀티 나게 변화하려 하는 것을 가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가식이란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속이는 겉꾸미기 같은 허영은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귀티가 가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귀티는 가식과 다릅니다. 귀티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나이가 들어도 부지런히 배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 주변에서 당신을 귀티나는 사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